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3선인 윤재옥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내년 총선 4월 10일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2명의 사상자가 나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분당에 있는 다른 탄천다리의 80%도 위험하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줄며 14년 만에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여행 수지 적자 탓에 2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TK 출신의 3선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건넨 일당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비대면으로 음료를 전달하고 유통을 지시한 배우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패소하게 한 원경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적은 각서를 쓰고 연락을 끊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못 미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얼마나 낮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95.8%,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86% 급감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9%, 직전 분기보다는 11%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쪼그라든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애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게 된 건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에 IT 제품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수요와 가격 모두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제품 수요 감소와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실적 충격에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삼성전자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4%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미미하고 경기 침체 분위기도 여전해 단기간 업황 회복은 아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11년 만에 처음인데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상품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1월에 이어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61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1에서 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뒷걸음질한 반면 원자재 등 수입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2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지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적자 폭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3월 경상수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은 통관 기준 3월 무역 적자액이 2월보다 줄어든 만큼 상품 수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화물 운임이 하락해 운송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대폭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거의 7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걸로. 정부도 이번 달까지는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대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등 5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대출대에도 약정 만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마약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4명을 모두 붙잡아 배후 세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어젯밤 40대 여성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공범 3명은 조사에서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했고 현재 석방돼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지시를 모두 비대면으로 받았고 마약 음료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이 말단 행동책일 뿐 범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마약 피싱의 배후 세력은 따로 있을 걸로 보고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처럼 학교 갈 때 마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상용화될 것이라면서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역할을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도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안에 실시하고 5월에서 7월 사이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관련 연수를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유해약물 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과 복귀, 지원 방법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번 사건 이전부터 SNS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손쉬운 마약 거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법무부 등 사회 부처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40대 남성이 유튜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뒤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0.2g 든 주사기 1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추적 전문 유튜버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해 추격하면서 정찰을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하고 도주하다 인도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전과가 모두 13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라는 초범이라서 바로 나온다. 헛수고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는 마약을 투약한 친구 사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사라는 어릴 적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요. 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당당한 거지요. 실제 마약사범 초범의 법원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 또 흡연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까지 한 A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고 또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선처 탄원이 감형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채팅 앱으로 2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사고 직접 투약까지 한 B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된 법원의 1심 재판은 모두 5,458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624건으로 전체의 48.1%, 절반이 안 됐습니다. 지난 2020년 53.7%였던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36%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40%에 가까워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본 형량을 보면 투약과 단순 소지는 징역 6개월, 그리고 매매와 알선이 징역 8개월부터 또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이 넘는 대량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하는 경우만 형량이 일부 강화돼서 기본 형량이 3년입니다. 양형 기준이 낮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또 마약 음료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먹이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일상에 파고든 마약 범죄. 마약 관련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과 또 양형 기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스모그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서쪽부터 옅어지고 있습니다. 황사도 대부분 상공으로 떠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에는 약한 황사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은 오후 들면서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초미세먼지가 남동 쪽으로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럼 CCTV로 지역별 상황을 조금 더 상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 지역입니다. 마치 희뿌연 장막을 친 듯이 시야가 답답한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4배 수준인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아직까지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울산항입니다. 오전까지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다가 오후부터 7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농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흐린 하늘 아래 여전히 먼지층이 형성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천항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3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 포항과 울산과는 달리 지금 현재 시야도 무척 깨끗합니다. 오늘 황사 예보도 있었는데요. 황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는 내륙에서 관측하거나 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입된 황사가 상층으로 떠서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오늘
추가로 황사가 발원했는데 이 황사가 내일 오전 한때 서해안 등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지역별로 미세먼지 상황의 변화가 큰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미 상하원 여야 지도부 명의의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ind of the lead into the Yoo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당이 오늘 원내대표 새로 뽑았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109명 가운데 윤 의원이 65표를 받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원내 수석 시절 드루킹 특검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앞세워 야당과의 전략적 협상 능력을 자신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의 쓴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앞장서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직후 소감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일단 새 원내 사령탑 선출로 여당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쇄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저조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에서 민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대 학생식당을 방문해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후에는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광주 현장 최고위 회의에선 여당 지도부의 5.18, 4.3 관련 발언을 맹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넘어선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등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무소속 끼워 넣기, 법사위 건너뛰기, 아마 기네스북에 올려도 이렇게 찬란하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신경전도 날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기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돌을 묻었다고 밝힌 문중 인사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강진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돌을 넣었다고 밝힌 이모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도 언론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기를 보충하려고 돌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경찰과 국과수가 지금 보행로가 무너져 내려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붕괴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또 시설 정비 과정에서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조사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작한 국과수와 경찰의 합동감식은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된 경찰과 국과수는 현재 부서진 다리 위아래를 살펴보고 있고 특히 절단면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차도의 이음새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자교의 인도는 별도 기둥 없이 차도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이 이음새 부분이 노후화됐거나 본래 설계된 것보다 구조물을 더 매달아 인도 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정자교의 안전점검과 보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1993년에 건설된 정자교는 지금까지 정기 점검과 안전진단을 수십 차례 거쳤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C등급이나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더 자세하게 짚어보지요. 전담 수사팀이 방금 전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 대해서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청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직원을 불러 조사했고요. 어제는 외부 점검업체의 관계자도 소환 조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거쳐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안전의 총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자교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안에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정자교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16곳의 인도에 대해서는 하중을 분산시켜서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탄천의 모든 다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재시공이나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업체와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안전점검과 보수공사의 총책임자는 지자체장이라는 점에서 신상진 시장 역시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도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이번 사고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상진 성남시장이나 김명수 분당구청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입건 여부를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강 기자가 전에 드린 것처럼 30년 된 다리로 근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모든 다리들 지금 안전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붕괴 다리요, 정자교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예, 가봤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징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대부분 어떤 교량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붕괴되기 전에는 사전에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대표적으로 그 징후 자체는 이제 균열이 간다든지, 왜냐하면 균열이 가는 이유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 균열이 간다든지, 아까 그 교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예. 또는 뭐 변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소리까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리요? 네. 이번 교량이 붕괴됐을 때도 네. 시민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리까지 발생된다는 어떤 이야기는 소리가 납니까? 주로 이제 콘크리트 현재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죠. 약간 기계음 같은 이런 소리들, 또는 뭐 철로 되어 있는 이런 재료들은 철 자체가 그냥 깨지는 이런 어떤 소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교수님 현장 가서 직접 보시니까 가장 유력한 원인이 어떤 걸로 보였나요? 지금 아마 이제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예. 이 붕괴가 되는 원인은 크게 이 교량 자체가 이제 견뎌주는 능력, 저희들 말로는 내화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 내화력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내화력보다도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교량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된 교량인데 예. 아마 추가 하중이 아마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이런 하중보다도 더 실제 많은 하중이 아마 작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상수도관, 그러니까 예. 상수도관 자체를 교량에서 이제 횡단해서 가게 되는데 네네. 이 현재 보도부 쪽, 저희들 말하는 캔테라바 부위인데 이 캔테라바 부위 하부 쪽에 이걸 달아매서 이제 갔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거고요. 예예. 이게 어제 가서 보니까 한 8년 전에 설치를 했대요, 이것을. 상수도관이요? 네네, 그렇죠. 예. 상수도관 자체를 기존 교량의 그 바닥 쪽에 이게 매달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네. 당연히 상수도관은 그 상수도관의 무게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성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마 가장 유력한 부분은 실제 이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는 다리예요. 네. 그래서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3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부실 시공이 됐든 유지 관리하는 중에 뭐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럼 이 균열부 쪽으로 겨울철에는 얼지 말라고 그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네네. 이건 소금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균열로 들어가서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철근 자체가 또 부식이 돼요, 이게요. 철근 부식. 네. 예. 그리고 실제 콘크리트 자체도 뭐 외기에 노출된다든지 물이 온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염화칼슘에 의해서 이게 당초 요구했던 강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탄산화 작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 다리 쪽에 무너진 이 보행교 보이실 겁니다. 보행로에 이게 철근들이 많이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철근들이 보행로를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네, 결국은 실제 여기 구조는 이제 캔티리버 구조인데요. 예. 다른 현재 교량을 봤더니 거기는 이제 이 이제 하부 구조라고 해서 네. 이제 교각 구조 자체가 이 캔티리버 부위까지 완전히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현재 교량도 있는데 네. 여기 이번에 붕괴됐던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티리버 우리가 사람이 섰을 때 네. 제가 선호를 이렇게 한쪽을 펼쳤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어깨 부위이거든요. 결국은 차도 부위와 이 보도 부위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야 되겠죠. 뭐 철근 배거이라든지 네. 강도 합파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힘들지 않았겠나. 특히 여기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이게 배수로가 있어요. 예. 물이 오게 되면 물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수로로 또 당연히 물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물 자체가 이제 클렉을 통해서 아마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식을 시켰던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붕괴된 걸 보여져요. 예. 지금 정자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거의 90년 무렵,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어떤 캔틀바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차량의 무게를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통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 부위에 대해서는 차도에 비해서 보다도 좀 단면 두께가 좀 적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런 어떤 방법을 설계를 했던 게 90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량의 하부를 지나는 아까 상수도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수도관을 묻은 게 아니라 매달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수도관 현재 이쪽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면 상수도관뿐만이 아니고 뭐 실제 뭐 통신선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SOC 인프라 시설이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하천 밑으로 통과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공사 비용 많이 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교량이 있으면 교량에서 바로 매달아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죠. 그날 그 사고 난 날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 때문에 더 무게가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 비에 의해서 그 정도 무게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일부 어떤 현재 전문가들은 비에 의해서 집안 자체가 뭐 문제가 있었다, 집안이 침하가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뭐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이제 비가 저기 균열부위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단면부 쪽 끊어졌던 이 부위 쪽으로 아마 침투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뭐 하중으로까지 작용이 되면서 파괴된 요인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자교뿐이 아니고요. 탄천에 24개 다리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30년이 넘는 노후 교량입니다. 정자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졌고요. 그 순회교, 불정교 현장 화면을 보니까요. 이미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저기 건너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던데요. 순회교 현재 불정교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 있던 금교교도 어제 한번 가봤었거든요. 금교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교각과 교각 사이 스파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은 처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짐이 발생했다. 결국 순회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굴곡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힘을 견뎌줘야 되는데 못 견뎌주고 이게 처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순회교 촬영 화면인데요. 그 구불구불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래로 구부러진 부분들이 무게를 받아서 처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당초의 포장이라든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인다.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처짐 자체가 상당히 크잖아요. 특히 뭐 난간 자체를 저런 식으로 시공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당초에는 어떤 직수직을 유지를 하면서 직선을 갔을 건데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아마 신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면허 접수도 하셨을 거고요. 아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면허이 들어오게 되면 또 구에서는 또 점검을 또 하는 이런 절차를 가졌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순회교 그리고 불정교, 정자교까지 그동안 그 정밀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양호하다. 그리고 또 보통이다 이런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전 점검 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안전 점검 또는 안전 진단에 대한 어떤 문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번에 저희 신도림 쪽에서 보도 육교도 한번 붕괴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A급을 받았었는데 거기서도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철거에 들어간 다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번 뭐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뭐 B 등급이든 또는 C 등급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다. 이야기는 결국은 점검을 하는 그 점검 과정에서 실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을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하게 되면 상태의 그 등급을 갖다 판정을 합니다. 뭐 A급부터 이제 2등급까지. 우리가 이제 학점 보면 A 뭐 학점이냐 B 학점이냐 같이 A 학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상태죠. 이게 굉장히 뭐 보수를 할 정도가 없는 관리하면 되는 상태가 A 등급 정도 보면 되겠고요.
B등급은 양호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보수만 좀 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C등급이 이제 보통 단계예요. 예. 이번 교량 자체도 뭐 C등급도 나왔었는데 네네. 주요 구조 부재, 그래서 주요 구조 부재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하부 기초라든지 또는 하부 뭐 교대라든지 교각, 네. 그리고 이제 상부 슬래브 쪽 뭐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부대 시설은 좀 보수를 좀 하면 될 정도. 이 정도가 C등급입니다. 2년 전에 정밀안전 진단 받았을 때 C등급 네, 나왔었죠.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C등급 자체는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예. C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D등급이나 E등급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네. 가끔 우리 이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뭐 네.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예. 2등급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바로 그냥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네. D등급은 이제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가 D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합동 감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정밀 안전 진단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C등급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C등급이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또 보수 공사를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략적으로 이제 점검 그러면 종류가 좀 아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요. 예. 점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안전 점검,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21년도에 하셨던 그 정밀안전 점검. 예. 양호가 좀 약간 어려우면서도 비슷하죠. 네.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어떻게 다릅니까? 정기안전 점검은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자체가 정기안전 점검이에요. 그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예.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징조 현상이 있느냐, 이래서 뭐 균열이 좀 있느냐, 예. 처짐은 있느냐, 기타 현재 배수 시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느냐, 보도부 쪽은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정기안전 점검으로서 육안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합니까? 네, 그렇죠. 정기안전 점검은 예. 그래서 좀 이제 정기안전 점검을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정밀안전 점검이나 또는 안전 진단까지 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걸 점검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하고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정기안전 점검 제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기계를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나 네. 장비 같은 경우를. 그리고 예. 정밀안전 진단은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뭐 MRI를 찍는다든지 뭐 CT를 찍는 것처럼 예. 이제 굉장히 좀 정밀하게 보는 네. 구조에서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렇군요. 게 정밀안전 진단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경찰이 합동 감식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 따라서 또 중대 시민재해 처벌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이 사건은 중대 예. 시민재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예. 그리고 사망이 한 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은 되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걸 처벌하려고 보면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실제 여기 교량에 대해서 과연 점검이나 또는 인력이나 또는 예산을 과연 투입을 했느냐. 예. 네. 그리고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관리 계획들 이것도 예. 이행을 했는지 예. 또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는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예.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담당 현재 그 성남시장이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교량을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예.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어떤 문제 때문에 고의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지게 되는 어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들여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30년 이상 되는 교량이 4,400개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 점검, 보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잘 관리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50년에서 100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때 현재 그 축조됐던 이런 네. 뭐 교량들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뭐 70년대, 80년대에 건축했던 이런 건물들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구조물 현재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네. 부실 시공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걸로 가정을 했을 상태에서는 뭐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들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또 처방이 나옵니다.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에게 패소하게 한 일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사흘째 잠적 중인데요. 피해자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만 써주고 연락이 끊긴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곧 권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권경혜 변호사 지금 연락이 좀 닿고 있습니까? 네, 그제 첫 언론 보도가 된 이후 권 변호사는 계속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가 탈퇴한 법무법인 사무실에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아예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직원도 하시는데 어제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은 여기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님은 얼굴 다 있는데 기사 보니까 그분은 제가 얼굴이 다시 안 있더라고요. 사건 맥락을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은광여고 1학년 박모 양이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이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항소심 3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 유족에게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족 측은 이번 일로 배상을 받기는커녕 소송이 지면서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유족에게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각서가 유족과 합의한 게 아니라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써서 준 거란 점인데요. 유족은 이에 반발하면서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도 곧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직권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조사위원회에 넘겨지고 경위 파악과 소명을 거친 뒤에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유모 씨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피해자 A 씨에 대한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유 씨와 아내 황모 씨는 피해자 A 씨가 살해당하기 전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벌이다 관계가 틀어져 법적 다툼을 벌여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고 있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돈을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고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긴장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의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 강풍을 동반한 얼음 폭풍이 몰아쳐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퀘벡주 일대에는 시속 50에서 60km의 강풍과 함께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풍에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력선이 끊겨 몬트리올 50만 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11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몬트리올 시내 주요 병원은 응급수술 이외에 수술과 진료 일정을 미뤘고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쓰러진 나무에 60대 남성이 숨지고 도로 통행이 막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대기질 보통 수준 회복하고 있는데요. 황사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공으로 떠서 통과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약한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 다만 내일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운영 단축은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안동 15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경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3선이죠. 윤재옥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내년 4월 10일 좀 멀긴 합니다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변수도 여야 의원과 미리 짚어보겠습니다.